넘어 세상을 보는 눈을 밝히는 시간, 첨단 IT 기술과 가상화폐 이슈까지 꼼꼼하게 짚어드립니다. 스마트한 경제. 오늘은 디지털 에셋 박범수 기자 전화 연결됐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범수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여쭤볼 소식은요. 삼성전자 분기 영업이익 이야기입니다. 이게 14년 만에 처음으로 1조 원 이하로 추락했다고 하던데 이 이야기 좀 해주시겠어요? 네, 오늘 공시에서 나온 소식입니다. 삼성전자 1분기 매출이 오늘 잠정 공시가 됐는데 이 매출은 63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 정도밖에 감소를 안 한 반면에 영업이익이 많이 줄었습니다. 6천억 원 정도로 잠정 공시가 됐는데요. 이거를 2022년 1분기, 그러니까 전년 동기와 비교를 하면은 95.75% 감소한 수준입니다.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 특히 이번 것 같은 경우는 2009년 이후에 14년 만에 처음으로 영업이익이 1조 원 이하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수치는 이전에도 이제 실적 발표 전에 증권사들이 전망치를 내놨는데 그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실적이어가지고 다들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삼성전자가 인위적인 감사는 없다 이런 기조를 유지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조금 입장이 바뀐 것 같던데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실적 악화가 반도체 업황이 나빠지면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증권사에서는 아직 세부적인 공시가 나오진 않아서 예측을 하고 있는 게 주력 사업인 반도체 부분에서 3조 원 이상 적자를 냈다고 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IT 수요 부진 지속에 따라서 부품 부문 위주로 실적이 악화됐다고 설명을 해서 이후에 이제 메모리 업계 감산에 동참을 할 예정입니다. 설명해 주신 대로 그동안은 메모리 생산량을 감산하지 않겠다고 고소를 하고 있었다가 이번에 실적 악화로 방향을 좀 돌린 것으로 보이고 지금 생산량을 하향 조정 중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이제 워낙 큰 뉴스다 보니까 처음으로 좀 여쭤봤고 이번에는 지난번에도 한번 넥슨하고 아이언메이스 간 표절 논쟁 한번 다뤄주신 적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도 조금 비슷한 내용이 나왔더라고요. 이번엔 아케이지하고 NC가 표절 시비로 맞붙었다고 하던데 이 게임에 대한 저작권 논란인 거죠? 예, 맞습니다. 정확히는 아케이지를 만든 엑셀게임즈인데요. 엑셀게임즈는 카카오게임즈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는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이 두 회사 간의 그 분쟁이었다면 이번에는 카카오게임즈와 NC 간의 분쟁인데요. 이제 다소 언론 보도를 보면 NC가 서울중앙지법에 최근에 저작권 침해와 부정경제 행위에 대한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그 내용은 그 엑셀게임즈가 만든 아케이지 워라는 게임이 최근에 출시가 됐었는데 NC의 대표작이죠. 리니지 시리즈 중에 리니지 2M이라는 콘텐츠와 시스템을 모방했다는 이 주장인데요. 카카오 게임즈는 이 게임이 어떤 저작권도 침해하지 않았다면서 이제 법적 맞대응을 한 걸 예고해서 앞으로 이 두 대형 게임사 간에 그런 법적 맞대응이 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보니까 이게 게임 커뮤니티에서는 이 리니지 M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여론이 조금 많았다고 하던데 어때요? 근데 아무래도 NC가 이번에 리니지 관련해서 저작권 소송을 건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도 하고, 아무래도 대체적으로 커뮤니티 같은 데서도 반응이 이 리니지가 워낙 또 먼저 된 게임이기도 하고, 그런 이유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여론이 NC 쪽으로 기우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게임 저작권 관련해서 소송이 있고 그러면 그 좀 인정한 사례가 많은 편입니까? 이제 좀 사례를 좀 짚어봐야 알겠지만 그것보다 좀 주목할 게 이제 게임 저작권 관련해서 저번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왜 중요하냐 이런 것들이 좀 더 주목이 받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게임 산업 같은 경우는 지식재산권, IP로 이제 먹고 사는 업계이기 때문에 저번에 그 넥슨과 아이언메이스도 그 뒤에 이제 하이브 IM 같은 이제 넥슨 관련된 여러 가지 분쟁이 좀 이어지긴 했지만 IP 관련해서 이어지는 소송이기 때문에 이런 사례들이 좀 쌓였을 때 앞으로 좀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최소한 수년간 다툼이 예상된다고 하던데 이런 좀 공방은 좀 길게 이어지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여쭤볼 거는 요즘에 많은 분들이 진짜 충격 속에서 듣고 있는 강남 납치 살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게 가상자산 투자와 관련이 있다고 해서 그 부분 좀 여쭤볼게요. 네. 얼마 전에 서울 강남구에서 벌어진 사건이죠. 납치 살해 사건 피해자와 그 일부 피의자가 퓨리에버 코인 투자를 놓고 갈등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면서요.
이건 네, 어떤 지금 이야기인가요? 굉장히 많이 보도가 쏟아지고 있는데 예, 맞아요. 사건의 발단은 3월 29일입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남성 2명이 여성 1명을 납치해서 살인한 사건이 이제 경찰 수사에 따라서 이제 대중에게 공개가 됐는데 당시 처음에만 해도 코인 사기에 연루됐다 정도로만 확인이 됐습니다. 예. 그런데 다른 언론 보도의 취재를 참조하고 저희가 또 따로 취재를 한 결과 그 코인이 현재 코인원에 상장돼서 거래되고 있는 퓨리에버 코인인 걸로 드러났습니다. 지금 수사가 진행되면서 매일매일 새로운 수사 소식들이 좀 쏟아지고 있는데 이게 수사 중인 사안이라 모든 혐의가 아직 다 확정이 되진 않았지만 지금까지 나온 거를 정리를 해보면 피해자 최모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사람은 이번에 신상이 공개됐는데 황대한, 연지호, 이경우 씨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보도에서 나와서 주목이 됐던 건 뭐였냐면 이들에게 이제 윗선이 있다고 하는데요. 배우가 바로 있었다는 황모 씨. 거죠. 네네 맞습니다. 황모 씨와 유모 씨 부부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퓨리에버 코인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다고 알려져서 논란이 됐는데요. 특히 이 두 부부가 퓨리에버 코인을 시세 조종했다고 그 살해당한 최모 씨와 그리고 그 주범으로 꼽히는 이경우 씨가 의심을 했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최모 씨와 이경우 씨도 코인 투자에 참여를 해서 그 시세 조종 때문에 피해를 본 거죠. 보통 시세 조종 같은 경우는 다 같이 공모를 해서 어디까지 코인 가격을 띄운 다음에 한 번에 매도를 해서 이렇게 가격을 털어버리고 이득을 보는 건데 이 관련된 경우에는 이 부부가 이렇게 코인을 시세 조종해서 이 사람들이 피해를 봐서 나중에 2021년 2월에 황 씨 부부에게서 1억 9천만 원어치 코인을 갈취했다는 혐의를 최모 씨와 이경우 씨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사항에 대해서 검찰이 좀 수사를 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퓨리에버 차트를 보면은 예. 이전부터 시세 조종 의혹이 있었습니다. 2020년 11월 코인원에 상장이 됐는데 12월 17일에 가격이 급등하면서 2,000원대에서 갑자기 1만 원까지 급등을 하거든요. 그러고 폭락하면서 계속해서 가격이 내려가면서 현재는 6원대에서 거래가 되는데요. 그래서 코인 커뮤니티에서는 이게 시세 조종에 퓨리에버가 연관된 게 아니라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과정에서 투자 과정에서 이제 서로 이제 원한 관계가 생기고 그러니까 이게 살인 사건까지 발생한 건데 지금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이 사건들이 지금 가상자산의 시세에 어떤 영향도 미치고 있나요? 아니요. 사실 가상자산 시세에 영향을 미칠 만큼 이 퓨리에버라는 코인 사이즈가 큰 것도 아니고 오히려 가상자산 시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국내 시장에는 뭐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고 하지만 사실 미미해 보이고요. 코인 시장 가격에 끼치는 영향은 없지만 오히려 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들이 이 코인 시장에 그동안 있었던 숨겨져 있던 문제들입니다. 예를 들면 방금 설명했던 시세 조종이나 혹은 다단계 판매, 업자들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한 그래서 이게 사실 살인까지 이어진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규제 미비에 대해서도 집중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런 것에 지금 현재는 국내에서는 좀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 가상자산 투자와 관련해서 그게 이번 사건에 촉발된 원인이 거기에 있다 보니까 이제 가상자산 그 어떤 그 전체적인 구조적인 문제나 이런 걸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사건이군요.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는 이게 가상자산 시장에서 늘 화두인 것 같긴 한데요. 트위터 이야기입니다. 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트위터를 인수했잖아요. 근데 네, 이 트위터 로고가 우리 뭐 다 아시겠지만 파랑새잖아요. 파랑새. 네. 근데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이거를 시바견으로 좀 바꿨었다고 그림을. 근데 이 시바견이 뭔가 봤더니만 가상화폐 도지코인의 상징이라면서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뭐 그 당시에 도지코인 급등했었고 막 이랬는데 오늘 또 기사 난 거 보니까 다시 파랑새로 바뀌었다고 하던데 이거 어떻게 네, 되고 이게 있는 거예요? 간만에 좀 이게 앞에는 좀 안 좋은 소식만 있다가 예. 좀 재밌는 소식인데 예. 트위터가 현지 시각 기준으로 4월 3일에 갑자기 상단 로고를 파랑새에서 시바견으로 바꿨습니다. 시바견이라는 거는 이제 저희가 그 도지코인 이미지는 알고 있는데 그 시바이누라고 그 한 개의 품종입니다. 그 사진으로 바꿨는데 어디서도 이제 공식 이유는 밝히지 않고 모든 이용자가 다 시바견으로 바뀐 것도 아니고 일부 이용자만 대상으로 바뀐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트위터 CEO인 방금 말씀하신 일론 머스크도 트위터 로고가 바뀌었다는 거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이미지를 올리면서 이제 그렇게 로고가 바뀌었다는 게 드러났는데 재밌는 게 로고가 바뀌니까 도지코인 가격이 오르더라고요.
그날에만 30%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이 도지코인은 IBM 출신 개발자들이 만든 밈코인인데요. 예. 단순히 재미를 위해서 만든 코인인데 일론 머스크가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면서 알려진 코인입니다. 아. 그런데 이 코인이 트위터랑도 이제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니까 연관성이 생기게 되면서 이전에 이제 트위터 인수할 때 트위터에서 법정화폐뿐 아니라 코인을 앞으로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만 언급을 했을 뿐인데도 도지코인이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오늘 다시 트위터 로고를 파랑새로 바꾸니까 도지코인 가격이 10% 정도 떨어지는 등 지금 가격 변동성이 높아서 좀 주의가 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10억 원을 바꿀 때도 특별한 뭐 언급은 없었고 이번에 네, 다시 파랑새로 바꾸면서도 특별한 언급은 없었고 그런 상태인 거예요. 네네. 뭐 어떤 공식 발표도 없었고 그냥 갑자기 바뀌었다가 갑자기 없어지면서 오히려 약간 일론 머스크가 그동안 좀 그런 기행 같은 것들을 많이 보여줬기 맞아요. 때문에 예. 이게 잘 어울린다고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것 때문에 또 사실 코인 가격이 너무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이 오히려 왜냐면 일론 머스크는 이전에도 그 시세 조정, 그러니까 도지코인의 시세를 이 사람이 자꾸 말 한마디에 영향을 큰 사람이니까 맞아요. 예. 바꾸는 게 아니냐라고 해서 집단 소송에 휘말린 적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는요. 이것도 역시 좀 오늘 나오는 좀 사회면 기사하고도 좀 연결되는 건데 가상자산 거래소인 그 빗썸의 관계사 빗텐트에도 요즘에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뭐 상장 폐지부터 오늘은 뭐 관련자 구속영장 소식이 나오고 하던데 이 관련된 기사들을 읽어보면 뭐 연예인 이름도 등장하고 막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보셨을 것 같기는 해요. 이 내용도 좀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예, 맞습니다. 먼저 상장 폐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비덴트, 인바이오젠, 버키 스튜디오가 이제 빗썸 관계사입니다. 왜냐하면 비덴트가 빗썸 지주사인 빗썸 홀딩스의 최대 주주, 그리고 그 위에 최대 주주가 인바이오젠, 그리고 그 뒤에 최대 주주가 버키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회사를 보통 빗썸 관계사라고 부르는데요. 이들의 주인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강종현 씨로 알려져 있는데 이분이 이제 버킷 스튜디오 대표인 강지현 대표의 오빠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00억 원대 규모의 횡령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세 개의 관계사들이 최근 일제히 상장 폐지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유는 감사 보고서 의견 거절입니다. 이제 감사 의견 거절을 받는 건 코스피 등 이제 주식시장에서 상장 폐지 사유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세 곳이 이제 상장사인데 주식 거래도 중단되고 지금 이제 이의 신청과 실질 심사를 이제 받을 예정이어가지고 지금 좀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오늘 또 보도가 나왔던 것이 비덴트가 최근에 대표이사를 바꿨는데 그것도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표이사가 이 세 관계사 꼭대기에 있는 강종현 씨의 매제로 밝혀져서 그런데요. 이제 원상영 대표가 이제 선임이 됐었는데. 원상영 대표가 이제 강지현 씨의 남편으로 밝혀져서 그렇고 또 이 사람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또 가족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좀 추가로 취재를 해봤는데 또 다른 강종현 씨의 가족도 빗썸 관계사의 이사로 활동하면서 강종현 씨 실무를 좀 도맡은 것으로 밝혀졌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건 좀 주주들의 불만이 가중될 것으로 보이는 거고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오늘 서울 남부지법이 강종현 씨의 절친이자 이제 비덴트 일부 투자를 한 프로골퍼 안성현 씨에 대한 영장 심사를 지금 현재 오전부터 진행 중인데 그러면서 좀 사건의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안 씨의 경우는 빗썸에 코인을 상장시켜준다고 약속하면서 수십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빗썸 고위층과 공모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범죄를 벌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어서 빗썸과 그 관계사들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뭐 근데 그 안 씨가 그 연예인의 남편으로 알려져가지고 그 기사를 또 많은 분들이 그것 때문에라도 많이 찾아보신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권도영 테라폼랩스 대표 얼마 전에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됐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테라 관련한 소식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최근에 개막한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장에서 테라 광고가 게시가 됐다면서요. 아직도 테라는 광고를 하나 봐요? 네, 이게 저희도 테라가 아직 광고를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업계가 굉장히 놀라면서 이게 주목을 했었는데 이 메이저리그에서 테라의 스폰서십이 아직 이어지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팀은 바로 MLB에 있는 워싱턴 내셔널스라는 팀인데요. 사실 테라가
테라폼, 정확히는 이제 테라폼 랩스가 2022년 2월에 테라 사태가 터지기 약 3개월 전에 워싱턴 내셔널즈와 이제 5년간 4천만 달러 규모를 후원하기로 이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근데 이제 테라 사태가 터지고 사실 그 계약이 어떻게 됐는지 이제 소식이 별로 없었는데 그러던 중에 올해 3월 30일이죠. 워싱턴 내셔널즈가 이제 개막 경기를 하는 영상에서 테라 로고가 등장을 한 겁니다. 이제 야구팀들이 통상 후원 계약을 받거나 하면은 후원해준 회사의 로고나 상표를 이제 경기장 곳곳에 이제 배치를 하는데 네. 이제 경기장 왼쪽 뒤편에 제가 그 영상을 봤는데 이 타자가 투수가 던진 공을 치면서 공이 왼쪽 뒤로 가니까 그 왼쪽 뒤편에 테라 로고가 이제 보였던 거죠. 그게 이제 MLB에 송출이 되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이 많이 본 거고 아직도 워싱턴 내셔널즈와 테라의 계약이 남아있구나라는 걸 보면서 업계에서 이제 논란이 된 겁니다. 그래서 가상자산 전문 매체 디크립트는 이제 테라라는 망령이 MLB 야구장에서 떠돌고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정도로 업계에는 좀 큰 이슈였는데요. FTX 사태 이후에도 사실 FTX도 MLB랑 이제 광고 협약을 맺어서 심판 5세에 FTX 패치를 붙이는 광고를 했었는데 이제 FTX 사태 이후에 사실 MLB는 그 패치를 다 떼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FTX 사태가 뭐죠? 간략하게. FTX 사태 같은 경우는 FTX의 부정회계 같은 이슈가 얽혀있던 건데 그 고객 돈을 이제 빼돌려서 알라메다 리서치라는 본인이 만든 투자사에 샘 뱅크먼 프리드라는 그 최고 경영자가 이제 그 돈을 빼돌리면서 고객 자금을 유용한 겁니다. 그러면서 회계 관련해서 이슈도 있어가지고 그런 사태가 발생을 했는데요. 그 사태 이후에 사실 MLB는 FTX와 선을 그었죠. 근데 워싱턴 내셔널즈 같은 경우는 테라 사태도 FTX 사태 못지않게 아주 큰 이슈였는데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이슈 아니었나요? 네, 테라 맞습니다. 사건은. 작년에 탑2를 꼽자면 이제 테라 사태와 FTX 사태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가상자산 시황 자체가 굉장히 많이 흔들렸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그런 것과 좀 다른 모습을 보여서 오히려 좀 논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끝으로 이제 요거를 좀 전해드리고 나면 시간이 다 될 것 같은데 AI 소식 역시 뭐 이번 주에도 빠질 수 없어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AI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를 했나 봐요. 이건 어떤 이야기입니까? 네, 이데일리 등 다수 언론 보도를 보면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 과학기술자문위원회 회의에서 AI가 이제 질병과 기후 같은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사회, 경제 혹은 국가 안보에 좀 끼칠 위험성을 좀 고민해야 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이유는 이제 가짜 뉴스나 사생활 침해가 AI를 통해서 드러나면서 안전장치가 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나타난 건데요. 작년에도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AI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좀 주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좀 주요 기업들에서도 이게 챗 GPT를 사용하면은 정보 유출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좀 금지한다는 보도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AI가 저도 챗 GPT를 써봤을 때 굉장히 이제 고도로 발달한 게 맞고 정보가 굉장히 잘 이게 알아낼 수 있는 건 맞지만 오히려 그 문제점들에 대한 인식이 점점 커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또 거기랑 더불어 저번 주 최근에 일론 머스크 등 약 1,000명 정도의 인사들이 AI 개발을 잠깐 중단해야 된다라고 단체 성명에 참여하는 걸 보면서 AI의 위험성을 좀 경계하는 모습이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이제 안보 문제, 사생활 침해 문제, 뭐 윤리적인 문제, 뭐 이런 게 핵심적으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주제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챗 GPT를 사용해서 예를 들어서 회사의 정보를 관련해서 이제 물어본다고 하면은 그건 다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기록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이제 유출되는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좀 기업들이 좀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것도 있고 AI 자체라는 게 뭔가 윤리적인 판단성이나 이런 것보다는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학습해서 이제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줄 거기 때문에 그런 이제 올바른 정보를 과연 알려줄 수 있느냐 그리고 그것이 과연 진짜일 것이냐에 대한 거에 대해서 아직은 좀 모자란 측면이 있다고 판단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AI는 앞으로 계속 일상생활에 점점 들어올 텐데 더불어서 같은 논란은 또 계속 이어질 것 같은 생각도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기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스마트한 경제 디지털 에셋 박범수 기자였습니다.